오늘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일경 7천조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며 전 세계 상위 수백 개 기업의 최대 주주로 앉아 있고 심지어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SF 영화 속 이야기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까지 그 영향력이 뻗쳐오고 있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한국과 AI 인프라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제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거로 뽑히지도 않았고 국민의 표를 받은 적도 없지만 전 세계 정부들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인물이죠. 그의 결정 하나가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좌우하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거대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꿉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레리 핑크이고 그가 이끄는 회사 블랙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조용히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1960년대 말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이 로그막에 빠져 있을 때 이 소년은 전혀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죠. 그는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레리 핑크에게는 물려받을 재산도 정치적 배경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야망과 차갑게 계산하는 머리가 있었죠. 처음에는 정치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언젠가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된 부동산 수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권력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1976년 월스트리트에 첫 발을 내디딘 레리 핑크는 퍼스트 보스턴에서 채권 거래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계 청년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월가에는 하나의 확실한 진리가 있었죠. 돈을 벌어다 주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리는 바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모기지 담보증권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요리 같은 금융상품이었어요. 수많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파는 방식이었죠.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명목이었지만 나쁜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이런 상품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리 핑크는 단순히 이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흐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어요. 그는 복잡한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고 불과 몇 년 만에 회사 역사상 최연소 상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차기 최고 경영자 후보로 거론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성공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레리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예측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았죠. 혹시 예상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해지도 걸어 놓았고요. 그런데 재앙이 닥쳤습니다. 금리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레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지를 걸어놨으니까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해지 계산을 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했던 거예요. 그 작은 실수가 무려 1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레리는 회사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10억 달 이상의 수익을 회사에 안겨준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이 경험은 레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8년 레리는 동료 8명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사모펀드의 거물 스티븐 슈워츠먼이 $500만 투자해줬고 그렇게 블랙록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은 위험 분석과 투자 결정을 따로따로 했는데 블랙록은 이 둘을 처음부터 하나로 통합했어요. 블랙록의 진짜 비밀 무기는 알라딘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산, 부채, 파생상품 투자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었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가정 시나리오를 즉시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어요. 만약 금리가 1% 오르면 어떻게 될지, 캘리포니아에서 대량 주템보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채권 시장 대폭락 때 그 진가가 드러났어요. 다른 투자 회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때 블랙록은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넘겼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블랙록에 전화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레리와 스티븐 슈워츠먼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레리는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분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연히 슈워츠먼의 몫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고요. 슈워츠먼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994년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고 레리가 블랙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죠. 그 당시 블랙록은 이미 $500억 이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슈워츠먼은 이 결정을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라고 회상했어요. 블랙록이 나중에 얼마나 거대해질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999년 상장 이후 블랙록은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알라딘은 이제 블랙록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 금융업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복잡한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블랙록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는 블랙록에게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안겨줬습니다. 동시에 레리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갔어요. 채권에서 시작해서 주식, 헤지펀드, 글로벌 펀드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찾아왔습니다. 레리가 1980년대에 개발했던 바로 그 모기지 담보 증권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레리는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블랙록의 노출을 최소화해 나섰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거나 큰 손실을 입는 동안 블랙록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어요. 바클레이스 은행이 망가진 리먼 브라더스의 일부를 인수했다가 오히려 독이 든 자산을 떠안게 되었거든요. 급전이 필요해진 바클레이스는 핵심 자산인 아이쉐어스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레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35억 들여서 아이쉐어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한 번의 거래로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가 되었어요. 아이쉐어스는 상장 지수 펀드의 최대 공급체였거든요. ETF라고 불리는 이 상품들을 통해서 블랙록은 이제 거의 모든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월마트의 4%, UPS의 8%,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비율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블랙록이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킹메이커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블랙록이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수동적 투자자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어요. 남의 돈을 관리해 주는 거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나중에 블랙록에게 엄청난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한편 금융위기 당시 복잡한 모기지 담보증권에 갇힌 회사들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상품의 설계자 중 하나였던 레리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찾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심지어 연방준비제도도 블랙록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같은 고위 관리들이 하루에 20번 넘게 레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정도였어요. 블랙록은 붕괴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는 플레이북을 작성했습니다. 부실 자산을 평가하고 은행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레리 핑크는 한 세대 최대의 금융 재앙을 자신의 최대 승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선거 한 번 없이, 캠페인 한 번 없이 대통령 수준의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무엇보다 그는 블랙록이 항상 이기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냈어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월가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드 프랭크 월가 개혁법이 통과되었고 실패하기엔 너무 큰 기관들에 대한 특별 감시가 시작되었어요. 주요 은행들은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고 값비싼 자본금을 쌓아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랙록은 이런 규제에서 빠져나갔어요. 세계 최대 자산관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중요한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레리 핑크와 그의 팀은 워싱턴에서 치밀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블랙록의 붕괴가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설득했어요. 레리는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블랙록은 실패하기엔 너무 큰 딱지를 피해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블랙록이 자신을 수동적 투자자로 분류하는 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위 덕분에 블랙록은 거의 모든 산업의 기업들에서 상당한 지분을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규제는 거의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블랙록의 진짜 힘은 규제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 인프라 은행이 설립될 때 블랙록이 자문을 제공했어요. 그 결과 만들어진 법률은 공적 자금을 사용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블랙록은 시스템을 단순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음부터 설계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바로 회전문 때문입니다. 기업과 정부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2020년까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블랙록과 미국 정부 기관들 사이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증권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 덕분에 블랙록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고 때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총리까지 블랙록 출신이에요. 이런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84명의 전직 정부 관리들이 블랙록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랙록의 진정한 힘은 인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알라딘 때문이에요. 윈도우가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라면 알라딘은 글로벌 금융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블랙록의 경쟁사인 뱅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조차도 위험 관리를 위해 알라딘을 사용합니다. 2020년까지 알라딘은 240개 고객사에 21조 달러를 추적했어요. 전 세계 금융 자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공공기관들도 알라딘에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일본의 연금기금까지 위기가 닥치면 모두 블랙록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장 혼란 때도 연방준비제도는 블랙록을 긴급 고용해서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했어요. 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위기 대응을 블랙록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알라딘이 실패하면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블랙록이 알라딘의 정보를 자기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알라딘 자체는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냥 블랙록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도구일 뿐이란 겁니다. 2010년대 후반 블랙록에 대한 첫 번째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블랙록을 기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했어요.
석유 대기업들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마존 우림 파괴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시위대가 블랙록 사무실 앞에 몰려들었고 심지어 레리의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가디언지는 레리를 기후 위기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어요. 그는 악역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자신을 월가의 양심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레리는 블랙록을 ESG의 옹호자로 재포장했어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말이에요. 지속 가능성, 다양성, 기후변화 대응을 블랙록의 핵심 투자 원칙으로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마침내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월가의 거물이 나타났다는 찬사를 받았거든요. 블랙록은 도덕적 자본주의의 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레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들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블랙록의 지원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갑자기 블랙록은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도덕적 나침반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블랙록이 막대한 화석연료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위선이라고 비판했어요. 반면 보수층에서는 블랙록이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얼굴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샘 젤은 레리를 극도로 위선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웃었어요. 벤처 캐피털리스트 차마스 팔리하피티아는 ESG 투자를 완전한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도 ESG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폭로했어요. 같은 상품에 녹색 라벨만 붙여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였죠. 2022년 반발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블랙록을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공격했고, 플로리다는 ESG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블랙록 펀드에서 20억 달러를 인출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철회였습니다. 텍사스주는 블랙록의 정치가 은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조사에 착수했고요. 양쪽에서 압력이 거세지자 레리는 조용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후반 블랙록은 조용히 탄소 중립 자산 운용 이니셔티브에서 철수했어요. 회사 문서에서 ESG와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명시적 언급도 삭제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어요. 2020년에 블랙록은 ESG 주주 제안의 거의 절반을 지지했는데 2024년에는 4%로 급락했습니다. 블랙록의 지지 철회로 많은 기후 관련 제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레리는 심지어 ESG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항상 앞을 내다봅니다. ESG 열풍이 끝났다면 다음 기회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는 ESG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수익성 있는 분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프라예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랙록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레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블랙록을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중심에 두는 내용이었어요. 세계은행 등에서 확보한 수십억 달러가 모두 블랙록 지원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는 인프라의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68조 달러 규모 계획의 일부입니다. 자산관리자가 금융자산에만 투자했을 때는 일반인들의 일상과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인프라를 소유하고 통제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집, 출근하는 도로, 치료받는 병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40년까지 세계는 6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항구에만 2조 달러가 들어가요. 블랙록은 이 거대한 파이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명확해요. 일단 소유하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주요 도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나 수자원 시설을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가 있을 리 없죠. 사람들은 물, 전기, 교통 등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대안이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필수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완벽한 예시예요. 전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인데 이런 혼란이 발생하면 전자제품, 식품, 연료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할 수 있어요. 2025년 3월 파나마 운하 항구를 다시 미국 통제 하에 두는 $230 거래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워싱턴이 아니라 블랙록이 주도한 거래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레리 핑크가 이끈 거죠. 이 거래가 성사되면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구들이 블랙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민간 기업이 공공 인프라를 소유할 때 생기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블랙록 같은 회사에 수도시설을 매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불금을 받고 20에서 30년 장기 계약을 맺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는 시설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정말 수도관이 부식되는 걸 신경 쓸까요? 계약 마지막 5에서 10년이 다가오면 인프라를 개선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지역사회의 이익보다는 수익성 기대치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물 민영화가 좋은 예시예요. 다른 나라보다 물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투자 부족으로 오염도 더 심합니다. 이익이 항상 우선이었거든요. 2024년 1월 블랙록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를 약 $125에 인수했습니다. 2009년 바클레이스 글로벌 인베스터스 인수 이후 가장 큰 거래였어요. 이 거래로 블랙록은 즉시 세계 최대 인프라 소유주 중 하나가 되었고 약 $1,500억 상당의 중요한 글로벌 자산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더 어두운 면을 생각해보면 구조적 수요, 지속되는 전쟁, 세계적 갈등으로 인해 전 세계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고 엄청나고 수익성 높은 재건 기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익명의 전 세계은행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큼 규모가 큰 회사는 블랙록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파괴된 지역은 평화가 찾아오면 공항, 도로, 교량, 전력망 재건이 시급히 필요하거든요. 블랙록의 인프라 투자는 이런 전후 투자 기회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는 전 세계 재건 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시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불편한 진실은 블랙록이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레이시온 같은 세계 최대 무기 제조업체들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전쟁으로 전투기, 미사일, 폭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비판자들은 블랙록이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다고 주장해요. 먼저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를 통해 그리고 수익성 있는 재건 투자를 통해서 말이죠. 블랙록은 이런 비난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승자를 고르지 않고 단지 시장을 추적할 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방산업체가 시장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예요. 또한 지분이 5.7%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ESG 때 보여준 공격적인 입장을 생각해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프라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줄 거고요. 결국 블랙록은 모든 상황에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된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사용하는 방위 및 감시 기술부터 재생에너지나 전후 재건 프로젝트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해요. 국가가 평화로 향하든 갈등이 깊어지든 블랙록은 어느 쪽이든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전쟁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어요. 레리 핑크의 $68조 게임 플랜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